세상살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도 그냥 적당한 나이에 시집가서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낳는 거지 뭐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혼전 임신이라니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니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해본 일이었겠냐고요. 정말 사고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한 방에 아이가 생겨서 당황한 것도 잠시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어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나이 28, 어떻게 보면 창창한 나이였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친정집에서 늘 말을 하시길 집안에서 짝지어준 남자랑 결혼을 하라는 말이었어요. 자고로 여자는 돈 걱정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야 마음 편안하게 사람 부리면서 쓰는 거다.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물도 안 묻어나는 거지. 돈이 없으면 집안에 가정부나 부릴 수 있겠어? 아니, 너는 그냥 이 애비가 짝지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늘 말을 하셨었는데 제가 덜컥 임신부터 해서 와서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 당연히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아이, 뭐가 어쩌고 어째?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요즘 말이다. 아이 하나 포기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게 뭐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지금은 이 애비가 무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아이를 포기하고 얌전히 있다가 내가 짝지어주는 집안이랑 결혼해. 아이, 어떻게 뱃속에 이미 자리 잡은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남자친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의 결실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제 행복 찾아가면서 살래요. 손에 물 좀 묻히면 어때요? 싫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에게 집을 나가서 개고생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말만 개고생이 아니라 진짜 개고생이요. 저를 그냥 집에서 내쫓아버리셨거든요. 전 속으로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임신을 했다는 딸을 쫓아내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쫓아내시더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은 물론이고 제가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가방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챙겨주지 않고 몸만 덜렁 내쫓아 버리셨어요. 처음에는 반항심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무일푼으로 내쫓긴다 한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하고 패기 있게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돈 펑펑 쓰면서 철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일푼이 되니까 오갈 곳 하나 없고 기댈 곳 하나 없고 말 그대로 딱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당장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딴 주머니 좀 채워둘 걸 하는 후회만 잔뜩 하고서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일이 더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도 딱히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남편 또한 공부를 무척이나 잘하던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께 늘 뒤처지는 인간으로 그늘져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이 좀 되시죠? 저희 두 사람은 시댁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이나 받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다 큰 인간들이 말이야. 무슨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정신머리 없이 임신부터 덜컥하고 그래. 그나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멀쩡하다고 하니 다행이지. 어디 하나 아픈 데라도 있는 아이를 달고 있어 봐라. 너희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가진 거 하나 없는 주제. 어떻게 임신부터 할 생각을 하고 그래. 아유, 우리라고 임신이 될 줄 알았나.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유, 엄마, 그래도 이왕 며느리 보게 되었으니까 그냥 예쁘다 생각하고 잘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 천천히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두 사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볼게요. 그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 당연히 잘 살아야지. 누구 속을 지지고 하는 결혼인데. 그래도 내가 손주 하나는 빨리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기분이 오묘하면서 나쁘지는 않구나. 뱃속에 이미 자리 잡은 아이니까 어디 한번 번듯하게 잘 키워봐. 잔소리를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태어난다는 게 썩 싫지만은 않으셨는지 내쫓을 생각은 없어 보이셨죠. 아무리 그래도 그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순서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미리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 그러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봐라. 사돈댁 얼굴도 뵙고 이야기도 나눠보자. 당연히 저희 친정집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저에게 죽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면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끝으로 제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친정 부모님께 통보식으로 장소와 날짜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두었는데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을 때까지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정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데 나타나질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더러워서 원. 너네 집안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안의 일이 무시하고 그래. 아니다. 듣고 싶지도 않다. 우리 집을 이렇게나 무시하는데 안 봐도 뻔하지. 인성이 덜된 집안이지 않겠냐? 태어나서 이렇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처음이라 아주 기분이 더럽다 더러워. 내가 처음부터 느낌이 쎄하다 했더니만 그렇게 인성이 덜된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 며느리 인성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되네. 내가 아주 개조를 시켜놓든가 해야지. 양쪽에서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미지만 개똥처럼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나가리가 되어버렸다고나 할까요? 문제는 결혼식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은 부모님께서 결혼식에는 나타날 리가 없지 않겠어요? 너희가 무슨 돈이라도 넉넉하게 모아뒀으면 말을 안 한다. 결혼식을 올려봐야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데 이렇게 무시까지 당한 마당에 뭔 결혼식이야.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다 한들 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쪽 집안들이 자리에나 나오겠어? 괜히 우리 쪽 손님들한테 말 나올 일 만들지 말아라. 결혼식도 올리지 말고 살아.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죠. 저나 남편이나 모아둔 돈도 없었고 제가 평생을 친정 부모님의 돈을 쓰면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게 카드도 바로 도난 신고를 해버리셨더라고요. 현금 가진 것도 하나 없고 그냥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무슨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시댁에 얹혀 살면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은 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녀석을 낳은 덕분이었죠. 시댁에서는 은근히 손녀가 아닌 손자를 바라고 있었던 건지 뭔지 아들을 낳자마자 저에게 아주 잘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아들을 둘이나 키웠으면서 손주까지도 아들을 바라고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했죠. 그래도 대를 이었으니 아주 잘했다. 자고로 딸 10명 있는 것보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든든한 법이야. 애 분유값에 보태서 쓰라고 봉투에 좀 돈 넣었어. 너희가 뭐 번듯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손자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네 시애비가 준 봉투에는 200만 원 들어있으니까 조리원도 들어가라. 엄마가 몸조리를 잘해야 애도 모유 먹고 쑥쑥 크는 법이야. 거기다가 뭐 아이를 안고 다니면 손목이 시큰거린다면서 유모차까지 사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구박대기 인생으로 살 줄 알았는데 아들 하나 떡하니 잘 나와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죠.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얹혀 사는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저희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컸는데 시댁에 학가를 하게 되면서 솔직히 귀찮은 일도 너무 많고 잔소리도 많이 들어서 심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때는 몰랐죠. 이것도 하나하나 차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천천히 풀도록 하고요. 아무튼 애 키우면서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어요. 제가 또 육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나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었죠. 친구들은 제 사정도 모르고 밖으로 나와서 놀자고 불러댔는데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는데 제가 어디 나가 놀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임신하면 살도 쪘지, 배에서 아이가 빠져나가면서 뱃살도 생기고 처지기까지 했지. 몸무게는 안 빠지지 살은 다 텄지. 아주 그냥 거울을 보기가 싫어질 정도였어요. 제가 솔직히 어디 가서 외모는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출산 한 번 했다고 아주 팍싹 늙어버린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피부도 퍼석퍼석해지고 그냥 딱 아줌마같이 변해버린 것 같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자신감도 사라지고 우울한 감정도 저를 찾아오고 이게 바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리질 않나. 하루 종일 한숨만 달고 살질 않나. 제가 아이를 낳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랑 시부모님 둘 다 제 눈치를 보긴 하시더라고요. 아유, 원래 아이 낳고 나면 변해버린 모습에 실망을 하기 마련이란다. 뭐 세상에 너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니? 남들도 똑같이 늙고 못생겨지고 하는 거지. 대신 아이가 그 예쁨을 다 가져간 거라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앞으로 점점 더 늙어질 텐데 이런 거에 실망하지 말고 잘 견뎌보자. 제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출산 소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저를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연락 한 통 없이 지내시는데 시부모님이라도 챙겨주시니까 고마운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돌잔치를 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공부 잘하는 똑똑한 도련님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도련님 시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수능까지 대박이 나서 제일 알아준다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졸업까지 한 방에 마친 뒤에 바로 대기업 연구실에까지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가 도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주 그냥 광대가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련님이 글쎄 우리 아이 돌잔치에 뜬금없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인사하세요. 제 여자친구인데 곧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이렇게 돌잔치 날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인사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돌잔치에 예비동서가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축하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들 예비동서에게만 관심을 쏟길래 빈정이 상해버려서 축하한다는 말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동서 뭐 하는 사람이냐, 동서 어디 대학 나왔냐 난리도 아닌데 글쎄 이 동서가 또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더라고요. 의사라고? 그것도 명문대를 졸업한?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한테 딱 어울리는 신부감이 아닐 수가 없네. 우리 아들 덕분에 의사 며느리 보게 생겼어. 우리 둘째 아들이 똑똑하더니만 결혼도 똑부러지게 한다 아주. 친척들한테 우리 아들 자랑해야 할 시간도 모자라 죽겠는데 돌잔치에서 무슨 상견례 하듯이 친척들 불러다가 이거 보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요 하면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와 제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다녀도 모자랄 판에 예비동서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아, 진짜 도련님이 그렇게나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읽었는지 동서가 아주 여우과 중에서도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였던 거죠. 아이를 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8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보다 무려 6살이나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도련님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동서가 글쎄 도련님이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손 아랫사람인데 4살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직업이 의사니까 말 안 해도 그냥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죠. 시댁사랑도 혼자 다 봤죠. 근데 나이까지 저보다 많았으니 제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차라리 형님이라면 살갑게 대할 텐데 동서라는 자리가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었고요. 제가 이걸 어찌 피해가야 하나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그런 고민을 한 시간이 무색하게도 동서가 저를 완전히 깔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먼저 시집을 오기도 했고 손윗 사람이니까 저에게 존댓말을 쓰긴 쓰는데 말투에서 너는 나보다 아래야?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제가 아무리 미련 곰탱이 같아도 그걸 눈치를 못 채겠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인사도 했겠다. 예비동선의 가족이랑 같이 상견례를 하기로 날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그날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만 쓱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너는 그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혼자 여유 만끽하면서 애나 보고 있어. 네가 그 자리에 껴서 뭘 하겠니? 솔직하게 말을 해서 나이 어린 형님이 있다고 하면 예비 사돈댁에서 좋아라 하시겠니? 당연히 불편해 하시겠지. 네가 뭐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라고 뭐가 예뻐서 너를 그 집안에 소개해 주겠니? 쪽팔리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 네 시애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괜히 애 데리고 나와서 세균 득실거리는 곳에 있지 말고 편안하게 집이나 지키고 있어. 밖에 나가면 개고생 아니냐. 짐 들고 다닐 것도 많고 애가 그 자리에서 울기라도 하면 우리가 눈치 보여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냐. 대화를 나누러 가는 자리에 갓난아기가 껴봐야 뭘 알겠어. 넌 그냥 집에 있어. 근데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의 말처럼 제가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건데 애가 울기라도 하면 정신 사납고 그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박박 우겨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야 했던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주눅이 잔뜩 들어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결국 상견례 당일에 집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끝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도련님 결혼 날짜까지 딱 잡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도련님과 예비동서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또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동서는 글쎄 최고급 호텔에서 빵빵하게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수입산 드레스까지 빌려 입는다고 자랑을 자랑을 얼마나 부럽던지. 여자라면 한 번쯤 드레스를 입고 싶잖아요. 근데 동서가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결혼식 준비하는 걸 너무 눈치 없이 형님에게 고지고대로 말한 건 아닌가 싶네요. 형님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게 되셔서 제가 하는 게 다 부러울 텐데.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부식이 시작되면 드레스 갈아입을 건데 그때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입을 거거든요. 형님도 결혼식 못 올려봤으니까 같이 이브닝 드레스 빌려 입는 거 어때요? 제가 빌려놓을게요. 정말요? 그 이브닝 드레스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입어보고는 싶었던 건데 동서가 그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웨딩 드레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좋으니까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함정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저는 정말로 동서가 저를 생각해서 제안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출산하고 살이 뒤룩뒤룩 쪘잖아요. 뱃살도 엄청나게 처지고요. 근데 동서가 딱 달라붙는 머메이드 끝나시 드레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살이 다 튀어나와서 보기 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반면에 동서는 너무 잘 어울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해서 몸매 선이 날씬해가지고 그 옷이 본인 옷 같았어요. 결국 저는 드레스 지퍼도 안 올라가서 못 입어봤어요. 옷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우, 형님이 이렇게 퉁퉁하신 줄 모르고 사이즈 잘못 빌려왔네. 어쩌죠? 옷으로 가리고 있어서 날씬하실 줄 알았는데. 아유, 살 좀 빼셔야겠어요. 동서가 정말 저를 내리깔보듯이 말을 하는데 얄미우면서도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제 몸이 제가 봐도 너무 뚱뚱하고 못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자존심만 박박 갉아먹게 만든 도련님의 결혼식이 끝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나서 동서가 글쎄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임신을 했어요. 글쎄 요즘 들어서 몸이 축축 처진다 싶어서 혹시 몰라 병원에 출근한 김에 피 검사해봤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뭐라고? 임신을 했어?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척척. 너무 잘했다. 너무 장하다. 우리 의사 며느리 몸 상하지 않게 임신기간 내내 별일이 없어야 하는데 말이야. 나중에 몸 회복하고 나서 또다시 진료보고 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지. 아니, 어련히 잘하겠지? 의사인데 이런 거 하나 모르겠어? 시댁에서 제가 임신했을 때 아들 임신했다고 축하한다고 50만 원, 산후조리 비용 200만 원, 유모차 이렇게 사줬잖아요. 근데 동서는 글쎄 임신 축하한다고 꽃다발에다가 돈 100만 원 넣어서 보내주시고 마사지 끊어주시고 산후조리원도 강남에 있는 엄청 유명한 곳에 가라며 500만 원을 턱하니 보내주고 하셨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고 치사하고 차별받는 기분을 팍팍 느끼게 되었죠. 출산 후에는 유모차도 브랜드 유모차로 사주고 카시트도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 떡하니 사주는 거 있죠. 저는 돈이 없어서 결국 중고로 샀는데 말이에요. 참 서러워서. 이게 저에게만 차별을 했을 땐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 뒤로 자잘한 차별은 이어졌죠.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저에게는 그렇게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더니만 동서는 왕대접을 해주더라고요. 동서가 그나마 딸을 낳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요. 전 그냥 시댁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 근데 동서한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런 말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긴 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요. 예, 너는 양심이 없니? 네가 해달라고 말할 처지가 아닌데 내가 그나마 너네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해준 거였잖니. 원래 같았으면 너네한테는 지원 한 푼도 안 해주려고 했어. 둘째네랑 너네가 같니? 걔네는 지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괜히 차별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고 살아. 저는 괜한 말을 꺼내서 시어머니의 눈밖에 더 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산휴가를 받아서 1년 정도는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던 동서는 출산휴가도 반납하고서 의사 일을 해야 한다고 허구한 날 시댁에 애를 맡겨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말이죠. 제가 집에서 애만 보고 딱히 일하는 게 없으니까 저한테 동서의 아이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돈 몇 푼 쥐어주겠다고 하면서요. 형님, 솔직히 제가 일이 바빠서 육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형님이 그나마 아이도 키워보셨고 하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보다 유일하게 못하는 게 육아 아니겠어요? 베테랑인 형님이 저희 아이도 좀 돌봐주세요. 어머님께 아이 맡기긴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그래도 수고비는 드릴게요. 안 그래도 동서가 맨날 시댁에 아이를 맡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고 있었는데 돈을 쥐어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끌리긴 하대요.
동서의 딸이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랑 더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버려서 시어머니에게는 잘 안기지도 않았고요. 동서가 퇴근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찾아와도 제 품에 안겨 있으려고 하지 동서에게는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엄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동선의 아이가 순하기도 해서 돌보는 데는 크게 어렵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죠. 형님이 아이 보느라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매달 200만 원씩 형님 계좌로 송금할게요. 그 정도면 아이들 보낸 비용으로 충분하시죠? 집에서 그냥 형님 애 보살피면서 저희 아이도 챙겨주면 되는 건데 꽁으로 돈 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순간 그동안 동서를 씹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신이 났어요. 그동안은 딴 주머니 한번 챙길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이 살았었는데 이거 저의 계좌로 직접 돈을 준다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단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생긴다는 기쁨, 그것도 진짜 잠깐이었어요. 아니, 매달 동서가 제 계좌로 200만 원을 주긴 주는데 말이에요. 본인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따로 안 주는 거예요. 아직 갓난아기니까 애 분유도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사야 하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동서가 먹이는 분유가 비싼 분이라서 분유값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기저귀도 지금은 매일 10개에서 12개 정도 사용하는데 생필품 사는 값도 만만치 않아요. 이 비용은 따로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분유랑 기저귀가 얼마나 한다고 그 돈까지 달라고 하세요. 제가 형님한테 매달 드리는 비용이 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형님네 애 기저귀랑 분유 있잖아요. 그거 같이 돌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 우리 아이는 이미 29개월이에요. 동선의 아이는 3개월인데 분유 단계도 다르고요. 기저귀 사이즈도 달라요. 어떻게 같은 걸 쓰겠어요. 분유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고 저희 아이 기저귀 쓰다가 커서 다 줄줄 새요. 동선의 아이한테 들어가는 물건은 동서가 사다 주시던지 아니면 돈으로 주셔야죠. 애초에 200만 원은 딱 수고비였잖아요. 어머, 돈독이 올라도 너무 오르셨네. 어차피 그 사이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융통성 있게 하세요. 적당히 같이 돌렸으면 좋잖아요. 형님이 중간 사이즈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한테 밥 좀 많이 주세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동서는 의사라는 사람이 계산도 안 되나요? 아이고 봐봐요. 우리 애가 29개월이고 동서애는 3개월인데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동서애한테 들어가는 분유랑 기저귀 값은 당연히 더 줘야지요. 의사가 뭐 별거 없네요. 그런 거 하나 계산을 못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육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런가요? 소아과 의사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 물어보세요. 무식한 티 내지 말고요. 이런 건 공부를 해야지요. 자기 일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제가 형님한테 무시를 당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원.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면서 아는 척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똑똑한 의사 동서 앞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겠어요? 억울하면 동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할 말 다 했으니까 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동서는 씩씩대면서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50만 원 더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생필품 값은 더 받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 싶었는데 시댁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그렇게 동선의 아이만 우쭈쭈 하면서 예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둘째 나이는 눈도 똘똘한 게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할지 기대가 되지 않니? 첫째, 너네는 말이다. 아직 뭐 하나 총명하게 해내는 게 없으니 걱정이야. 29개월이면 벌써 말도 곧자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어머님, 아직 29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천천히 알아서 잘 하겠죠.
저는 너무 보채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커서 덧셈 뺄셈 못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에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법이다. 일찍부터 잘하는 거 찾아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하긴 너네는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그게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분명히 둘째네 아이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구구단을 줄줄이 외울 거야. 너네 아이도 긴장해서 공부시켜야 하는 법이다. 어머님, 이제 겨우 줄줄 새는 발음으로 엄마 아빠 하는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제발 기대감 좀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꾸준히 동선의 아이의 똑똑한 머리를 믿는다고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면서 말을 하셨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가 저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줄 거라 생각하며 견디고 버티기를 1년. 동선의 아이 돌잔치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여기서 또 기분이 팍 상해버린 게 시어머니가 글쎄 동선애한테 금 5돈짜리 팔찌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아이 돌잔치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금반지 1돈짜리도 안 해줬거든요. 저도 거기서 깽판 한번 쳐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애한테는 돌반지도 안 해줬으면서 동선에는 5돈짜리 팔찌를 해줘요?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참 황당해서. 너랑 얘랑 같냐? 어? 너는 고졸 백수고 얘는 명문대 졸업한 의사잖니, 의사. 동료들한테 체면이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사이버대학 나왔거든요. 따지고 보면 같은 대졸인데 왜 이런 차별을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드시냐고요. 이 좋은 날. 제가 바락바락 대드니까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대학 가지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사이버대학 졸업했다고 말을 한 건데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저도 크게 한 방 딱 터트릴 게 있었어요. 어머님, 저 사실 둘째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손주들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집안이 시끄러웠으면 좋겠다고 동서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둘째 가졌으니까 어머님 소원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거겠죠? 임신 9주 됐대요. 동서가 제 아이 돌잔치에 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잖아요. 저도 한번 받아보자는 심산으로 임신한 거 3주 전에 알았지만 꽁꽁 숨기다가 일부러 돌잔치에 터트려 버렸죠.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쏴주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동서에게 똑같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 뭐라고 했게요. 야야, 너는 또 임신을 했니? 뭐 임신하는 기계야? 아니, 니네 남편이 벌어오면 얼마나 번다고 또 임신을 하고 그래? 아유, 둘째는 어떻게 무슨 돈으로 키울 거야? 우리 아들 이러다가 투잡 뛰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둘째네 애 봐준다고 돈 받아봐야 얼마나 남는다고 둘째를 가져. 이 미련 곰탱이. 생각이 있어 없어? 그리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어휴, 내가 정말로 답답하다. 그러더니만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서는 제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저를 개무시하는 거 있죠. 너무 서러웠어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물론 제가 동서보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동서만큼 똑똑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더 오랜 시간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를 너무 무시하니까 거기다가 결혼한 지 5년 차 둘째까지 임신했는데 시댁에서는 벌레 취급당하고 설 자리도 없고 너무 서러워서 이혼이 하고 싶을 지경이더라고요. 매번 내 편은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남편놈 꼬락서니도 보기 싫고 뭐만 하면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는 더 보기 싫고 그걸 웃으면서 놀리는 얄미운 동서녀는 더 싫고요. 근데 제가 비빌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참다 5년 만에 손을 덜덜 떨면서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안 했다가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겠구나 싶어가지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솔직히 거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나마 숨은 쉬어지더라고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더니 우리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미나니? 미나야? 너 미나 맞지? 아이고 이 기집애야. 5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웃는 것도 아니고 왜 우는 소리를 해? 왜 우는 소리를 내는 거야? 제가 엉엉 울면서 엄마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찔찔 짜더니 우리 친정엄마도 속이 상하셨는지 우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아주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끄끄거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글쎄 저한테 만나자고 하셨어요. 미나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도 너랑 연락 끊고 살면서 사는 게 아니었어.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을 그렇게 내치고 내 속이 멀쩡했겠니?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면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하고 살았다. 네 아버지가 후회 많이 했어. 이렇게 끊고 지낼 줄 알았으면 결혼식이라도 당당하게 시키는 건데. 엄마, 나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드레스는 그냥 결혼식도 못 올리겠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게 되기도 했어. 나는 바보야. 엄마, 미안해. 그 시댁이라는 사람들이 결혼식도 안 올려준 거야? 일생에 한 번 입어보는 건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올리자. 누구보다 더 화려하게 올려버리자. 엄마, 나는 이혼이 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건데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엄마, 나 있잖아. 이혼하고 싶어.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이혼할래. 도와줘. 5년이나 연락이 한 통 없길래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혼이 하고 싶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거사, 잘 살고 있었어야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러면 내 속이 더 썩어 문드러지지. 나 하나도 잘 살지 못했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는데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무서워서 연락할 생각도 못했어.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거는 전화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듣고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도 들어야지. 저는 친정엄마와 늘 만나던 호텔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이제 슬슬 배도 나올 시기이기도 했고 둘째여서 배가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티가 확 나더라고요. 그냥 둘째가 졌다고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고요. 친정부모님을 5년 만에 만난 거라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무튼 호텔 앞에 도착을 해서 저는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리운 마음도 있고 복잡한 심경을 하고서는 호텔 식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께서 식당에 룸을 예약해놨다고 하길래 갔죠. 거기 총 지배인이 식당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룸을 예약하신 건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 형님? 아니 형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호텔 꽤 식당이 유명하기도 하고 값도 비싸서 형님이 오실 만한 곳은 아닌데 저한테 200만 원 받아서 이런 데서 쓰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는 척을 해오는 사람이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만 글쎄 동서더라고요. 약간 위아래로 저를 깔보는 것처럼 훑어보는데 기분이 영 별로더라고요. 여기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약속 있어서 잠깐 왔어. 동서도 약속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볼일 보고 집에 가. 애들은 어머님이 봐주고 계시니까. 형님이 약속이라니. 아니 형님 주제에 이렇게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슨 볼 일이 있어요? 무슨 호텔 레스토랑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려고요?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애는 이제 누가 봐줘요?
저한테 받아가는 돈이 여기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적어요. 이상하다. 그런 막노동하는 사람한테 250만 원이나 준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약속 있어서 왔다니까. 동서는 여기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있어? 제가 누구랑 약속이 있든 말든 형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알 거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형님이 여기 있는 게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차림새하고는. 아이 도대체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시장통? 중고나라? 아유, 이런 장소에 오면서 옷 하나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는 물러설 틈도 없이 제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월급 200만 원이 뭐가 부족하다고 호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여기 약속이 있기는 개뿔. 아주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호텔 레스토랑 설거지 알바가 부끄럽긴 한가 봐요. 솔직히 내가 200만 원 주는 거 그거 아껴서 쓰면 한 달 사는데 문제 없잖아. 시댁에서 얹혀 살면서 공과금을 내 몰래? 하긴 그 돈 모아서는 평생 가도 집은 못 사긴 하겠다. 그렇죠? 동서,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그런 식으로 말한 거 후회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약속 있어서 왔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 말을 못 믿고 그러는 거야? 동서야말로 이 시간에 호텔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나타나? 이상하잖아. 친구들이랑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와서 뭐 한다고? 참나, 쪽팔리니까 말을 돌리고 앉아있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볼 일 많어. 형님같이 가난한 인간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너네 부모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상견례도 못해, 결혼식도 못해. 아우, 내가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예뻐할 수밖에 없지. 나는 명문대 나온 빵빵한 의사인데 너는 비렁뱅이 년이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동서의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겠다 결심을 한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가만히 저희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호텔 총지배인이 동서의 멱살을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총지배인이었지만 남자의 힘을 여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동서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휘청휘청 난리가 났죠.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안 나? 당신 내가 이 호텔에다가 클레임 걸어버릴 거야. 아니 어떻게 호텔 직원이 방문한 손님의 멱살을 잡고 휘둘러? 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지금 한 말 당장 사과해. 이건 모욕죄로 집어넣을 수 있어. 명문대의 의사면 뭐해?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는데. 총지배이님 그러지 마세요. 이 여자한테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붓는 거 아까워요.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들을 텐데 왜 총지배이님이 나서서 그러세요? 그만하셔요. 뭐야? 지금 둘이 아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 이런 늑다리 아저씨랑 뭐 만남이라도 가지니? 대박이다. 얌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니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갔네? 이런 늙은 아저씨랑 어떻게 만남을 가져? 더러워. 그 말을 듣는데 참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제가 열이 받아서 결국에 동서의 뺨을 확 갈겨버렸어요. 감히 앞뒤 사정도 하나 모르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내가 이분과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사이인데? 네가 내 뺨을 때려? 둘이 뭐 끽해봐야 더러운 만남 가지는 사이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네 일에 열을 뻗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이거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한테 다 이럴 거야.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리 될 줄 알아.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나마 팔자 핀 줄 알았지? 이 더러운 거. 동서가 뺨을 맞은 게 분했는지 손을 들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순간 누가 동서의 팔을 확 잡아채더라고요. 씩씩거리는 소리에 시선을 옮겨봤더니 글쎄 우리 친정엄마였어요. 이년은 뭔데 내 딸을 때리려고 그래? 여기 사람 불러와. 이런 몰상식한 년을 봤나? 당장 우리 호텔에서 쫓아내고 2번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 아니 아줌마는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아줌마는 빠져. 나 여기 VIP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사야 의사. 아이고 고작 의사 가지고 무슨. 의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호텔 VIP를 꿰차. 저 총지배이님 VIP 명단 가져와.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으니까. 총지배이님이 헐레벌떡 프런트에 가서 서류를 하나 갖다 주는데 엄마가 동서 보고 너 이름 뭐야? 하고 물어보셨어요. 동서가 사태 파악이 안 됐는지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냐고 꼬리를 살짝 내리고서는 동태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고 누가 봐도 저희 엄마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으니 동서도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겠죠. 야, 네가 뺨 때리려고 했던 애가 내 딸이다. 넌 우리 딸이랑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VIP인 척 행세를 하고. 아니, 그 의사인 것도 거짓말 아니야?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들어줄 수가 있어야지. 아니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리 딸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해. 잠깐만요. 아니 우리 형님 어머니시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 호텔을 우리의 호텔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여기? 갑자기 마음에 안 들게 꼬리는 왜 내리고 그래? 미나야 얘. 이 몰상식한 의사 행사하는 여자가 네 동서가 맞니? 저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관계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그제야 친정엄마가 알만하다는 듯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셨어요. 우리 친정집이요. 사실은 체인 호텔 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호텔이 뭐 5성급 잘 나가는 호텔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도심에서 잘 운영되는 호텔 중 하나였어요. 비즈니스 만남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호텔이라 식당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돈이 있으니까 사업에 도움될 집안에 저를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혼전 임신으로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쫓아내신 거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서로 그리워만 하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건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총지배이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일하셨던 분이라 제가 거의 뭐 아버지처럼 따르는 분이었었고 나이가 좀 들었지만 고작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저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저를 보자마자 드디어 화해한다고 기뻐하셨는데 동서가 저를 모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모 없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속여? 솔직히 이런 건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친정이 빵빵하면서 그동안 시댁에 얹혀 살면서 시댁 밥이나 축내고 살았던 거야. 와, 진짜 무섭다. 어떻게 자기네 집안 돈 한 푼 안 쓰려고? 동서, 내가 돈을 안 쓰려고 안 썼겠어? 내가 속이려고 속였겠냐고. 인연 끊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화해할 수도 있는 거지. 인연을 끊은 마당에 어떻게 집에다가 돈 좀 달라고 말을 해. 동서 제발 좀 상식 좀 가지고 살아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기가 막혀서 원. 아니 정말 이런 집안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산 거니.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다. 저렇게 무식한 게 무슨 일사라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골로 가게 만들겠어. 여기 직원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렇게 소란스럽게 구는 인간을 내쫓지 않고 우리 호텔에 2번 다시는 출입 못하게 만들어. 어디 감히 호텔 이미지에 해가 되는 사람을 받아. 예, 지금 바로 사람 불러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위층에 계신 남자분께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집에 가라고 전달해 드릴까요? 위층에 웬 남자? 저는 의문해가지고 총지배인님과 동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봤죠. 그런데 동서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아가씨네 도련님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동서라고 했으니까 도련님이 안경 끼셨어요? 아니요. 우리 도련님 눈 상당히 좋아서 렌즈도 안 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경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 얼굴에 점이 있어요? 키가 180이 넘고요. 아니요. 저희 도련님 5년 전에 얼굴에 점 싹 다 빼서 점 하나도 없고요. 키는 작아요. 키 높이 깔창 신고 다니도 175 조금 넘을걸요? 왜요? 여기 데리고 오는 남자 셋 중에 진짜 남편은 없나 보네.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누군데 감히 누구랑 누구를 엮여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까? 역시 모는 앤 뭐만 보인다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총지배인님이 폭탄을 터뜨리셨죠. 그 말인즉슨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무려 남자 셋이랑요. 이 호텔에서 안 들키게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지배인님은 증거도 있다면서 숙박 목록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가관이더라고요. 저 형님,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3명 전부 다 의사 동료고요. 나쁜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호텔에서 만나서 회의 몇 번 했던 거지. 절대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모질게 굴기도 했고 얄밉게 굴었던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오해예요. 형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한 게 없이 떳떳하면 동서가 왜 나한테 이렇게 빌어? 떳떳하면 시댁에 가서도 말해봐. 동서는 나쁜 짓 안 했다고. 당당하다고.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믿어주시겠어요? 형님, 제발요. 제가 2번 다시는 형님 눈도 안 맞추고 살게요. 명절에 음식도 제가 다 할게요. 형님이 병원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예약도 다 해드릴게요. 형님, 제가 진짜 형님의 종처럼 살게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아이고, 그동안 나한테 한 잘못이 몇 갠데 내가 그냥 넘어가. 나 어차피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 이 말이야. 동서는 저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나는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절대 못 봐준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날 친정 부모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의사를 전달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소송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했고요. 너는 어딜 쏘아다니다가 이제 와? 도대체 애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양심도 없냐? 어?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들째네처럼 똑 부러지게 한번 살아봐라 좀. 동서가 너무 똑 부러져서 3명의 남자랑 안 걸리게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뭐라고? 누가 바람을 피워? 너 질투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명부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요. 안경 낀 남자, 얼굴에 점 많은 남자, 키 큰 남자. 셋이 다 다른 사람이라는데 우리 도련님이랑 접점이 없네요. 네가 무슨 수로 호텔 명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 야, 너 무슨 망상증 같은 거라도 생긴 거 아니냐? 걔가 병원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람을 피워? 동서가 바람을 피우던 호텔이요. 저희 집안에서 운영하는 호텔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부모님과 의절하고 지내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저 호텔 집안 딸이에요. 그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었고요.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 몰랐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저 받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요. 부모님 만나러 간 호텔에서 동서를 딱 마주치는 바람에 바람 피우는 사실도 알았죠. 뭐? 호텔집 자식이라고? 그래. 군소리 없이 묵묵하게 일할 때 너의 그 대쪽 같음을 봤다. 너는 우리 집 맏며느리 자격이 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하는 일마다 믿음이 가서 아무 소리 없이 너한테 일을 시킨 거야.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야지. 아니요. 이제 때려치우려고요, 아줌마 아저씨. 그동안 숙박시켜주셔서 감사한데 솔직히 그 값은 했잖아요. 월급 얼마 쳐주실래요? 나한테 월급은 무슨 월급이냐. 그리고 뭐 아줌마 아저씨? 아니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저 이제 그만 이혼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아준다 할 때 가야죠. 여기서 개고생하고 사느니 그냥 우리 엄마 아빠한테 구박받으면서 살래요.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지가 지은 죄가 있었으니까 붙잡지도 못하는 거겠죠. 저한테 고개 숙이고 조용히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할 짓을 애초에 왜 하는 건지. 저도 열이 받아서 그냥 남편 새끼 뺨 한 대 싹 갈겨버렸죠.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시부모님은 얼음이 되었고요. 너 내가 이 정도로 퉁쳐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이혼하겠다 마음먹었으니까 절대로 말릴 생각하지 말고 네가 또 내 앞길 막으려고 들면
뺨으로 안 끝나. 친정으로 돌아온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협의 이혼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그리고 뱃속의 둘째까지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도 주고 위자료도 챙겨주겠대요. 그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고맙다. 이렇게라도 마지막에 깔끔하게 떨어져줘서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궁금해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잘 살지 마. 너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값을 치러.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법원에 빠져나오고서는 정말 그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둘째를 기다리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돈의 맛, 친정의 보살핌을 느꼈죠. 아, 동서는 뭐 바람 피우던 남자 셋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열이 받아서 동선의 병원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병원도 싹 다 뒤집어졌죠. 결혼도 한 동서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니까 병원에 소문 다 안 하고 동료들이고 환자들이고 손가락질하고 난리 나니까 쪽팔려서 그만두고 어디 작은 병원으로 숨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랑은 이혼했고요, 뭐. 그 남자 셋한테도 동서의 바람 피운 이야기 제가 슬쩍 흩뿌려 둔 것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고소하고 통쾌하게 당했으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앞으로는 친정부모님 품 안에서 뭐 해 먹고 살지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이제 둘째 출산이 얼마 안 나면서 지금은 출산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의 후에 가득했던 결혼 생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